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가끔은 남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시모가 돈을 정말 악착같이 아끼는 자린고비이고 저희 친정은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아파트도 2채, 작은 땅도 좀 여기저기 있지만 가장 큰 재산은 경기도에 50억 넘는 건물이 한 채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외동이라서 친정 엄마가 그걸 저한테 물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는 어머님이 조금 더 이상해지셨어요. 저도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서 어머님이 저한테 못되게 할수록 저 역시도 틱틱대고 무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너무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먼저 시댁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어요. 시댁이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말에 한 번씩 남편이랑 같이 찾아가서 밥도 먹고 어머님이랑 대화도 더 많이 하려고 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갈 때마다 여전히 퉁명스럽게 저를 대하십니다. 너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매주 뭐 얻어먹을 거 있다고 찾아와? 별로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자주 봐야 좋을 거 없다. 이런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볼 때마다 밀어내시니까 저도 참는데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서운함을 넘어서서 어머님이 남처럼 느껴졌고 예전에 한번 어머님 생신을 계기로 제가 완전히 마음을 접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생신상 한번 차려드리려고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이미 마트에서 갈비도 사고 잡채거리, 어머님 좋아하시는 토랑국 끓이려고 토란도 사다가 준비하고 있었죠. 시부모님에게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저녁같이 드시자고 했더니 아버님은 좋다고 하셨지만 어머님이 오기 싫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들 집에 뭐 하러 가냐? 생신상? 생신은 무슨 생신이야?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챙겨달라고 한 적 있어? 난 너한테 줄 것도 없어.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날 이후로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한 마음이 크게 생겨서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 전부터 이미 선물을 사드려도 싫다고 하고 용돈을 드려도 다시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옷을 사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 퇴근커녕 백화점 쇼핑백에 그대로 담긴 채 시댁 거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길래 제가 어머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사드린 옷이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왜 한번 꺼내보시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너한테 옷을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저런 비싼 옷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서 너나 입으라고 하셨죠. 제가 남편 통해서 용돈을 드려도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다음날 다시 제 통장으로 고스란히 입금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저와 남편이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뭐라도 더 도움을 주려 하셨고 사실 원래 예전부터 살갑고 다정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시댁의 정이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쓸데없는 시어머니 대신에 친정 부모님이나 한 번 더 챙기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시댁과 사이가 멀어지고 제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친정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신혼 때 한참 좋다가 아이 낳고 40대가 되니 서로 그냥 소닥보듯 지냈어요.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었는데 제가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머님한테 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앞으로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로 별일 아닌 날에도 꽃을 갑자기 사서 들어온다거나 외식도 자주 하고 아이 몰래 둘이서 심야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내 친구들이 그러는데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의심을 해봐야 한대. 바람 피우거나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을 했을 뿐인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길래 오히려 제가 놀라게 되었죠. 설마 이 인간이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었는데 한참 말꼬리를 흐리며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결국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내 친구 동훈이 알지? 걔 작년에 이혼했잖아.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 내내 와이프한테 무심하게 대하다가 결국 이혼당하고
그 뒤로 지금까지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이제부터라도 좀 노력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는 남편이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거짓말에 깜빡 속았을 뿐이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 역시도 시댁에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주말에 남편이랑 시댁에 놀러 갔어요.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도 어머님을 도와 주방에서 밥상 차리는 일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과의 감정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금 어색하고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특히 어머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 너무 어색하길래 제가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가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꽃을 사다 준 거 있죠? 신혼 때 말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해가 서쪽에서 뜨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별뜻 없이 한 소리였는데 그 말에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면서 주걱을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는지 영문을 몰라서 무슨 일 있냐고 제가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싱크대 안으로 들고 있던 후라이팬과 국자를 냅다 집어던지시는 겁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뭔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어머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셨죠.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저런 반응을 보이시는지 도저히 영문을 몰라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뒤따라 나갔는데 5분 만에 혼자 돌아오고 남편 역시도 얼굴이 벌개져서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대충 시댁 주방을 정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님이 돌아오시지 않아서 그냥 남편이랑 먼저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마디도 없길래 저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못 참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당신까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아니,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하잖아. 내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당신도 이상한 말 하지 마. 시아버님이 평생 어머님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는데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니 어머님이 그게 못마땅해서 화를 내신 것 같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듣고도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들에게 서운함이 있다고 해도 그걸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일인가요? 그나마 남편이 자기 엄마가 원래 좀 성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하라고 말을 해줘서 저도 그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제가 시집을 왔을 때는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와중에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일을 그만두시고 시골에 500평 정도 되는 커다란 마당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이사를 가시게 되었죠.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노후 준비는 다 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 농사 짓고 강아지 키우며 편하게 살겠다 하셨어요. 건물 관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져서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부모님의 건물을 대신 관리하고 월세도 받으라 하셨고 세금 문제까지 아빠가 다 처리해 주시면서 건물 명의를 제 앞으로 해놓으셨어요. 졸지에 50억짜리 건물주가 되니 기분이 얼떨떨했지만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건물 세입자들이 가끔 뭐가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오면 업체에 전화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고 예전에는 안 하던 짓을 자꾸 하셨어요. 아니, 별거는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의원에 갔다가 여자한테 좋은 약이 있다고 하길래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더라고. 이거 한번 쭉 마셔봐. 저 원래 한약 같은 건 절대 안 먹거든요. 어렸을 때 한약 먹고 부작용으로 살이 엄청 찐 적이 있었는데 그거 빼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뒤로는 절대 한약을 먹지 않아요. 어머님이 저를 생각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마냥 거절할 수는 없고 일단 앞에서는 나중에 먹겠다 말씀드리고 그냥 다 버렸어요. 조금 아깝긴 했지만 무슨 약인지도 모르는데 남한테 먹으라 줄 수도 없어서 그냥 전부 포장 뜯어서 싱크대로 버려버렸죠. 어머님이 저한테 약 다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몸에 어떤 변화가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길래 그냥 좀 피곤함도 없고 개운해진 것 같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어머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며칠 전부터 남편이 회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싶다 해서 남편이 퇴근길에 회 떠오고 같이 저녁에 먹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어차피 음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저희랑 같이 회를 먹기로 했죠. 남편이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면서 비싼 45도짜리 안동소주를 꺼내왔는데 시어머니가 첫 잔은 직접 따라주겠다며 호들갑을 떨다가 그대로 주전자채로 술을 엎어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다 같이 방바닥을 닦고 한참을 정리를 하고 나서야 다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이미 다 엎어버렸고 남편이 빨리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새로 사오겠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나갔다가 한참 뒤에야 돌아왔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그날 얼굴 표정이 계속 좋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에 남편이 소주를 다시 사서 돌아왔고 저는 연거푸 3잔을 입에 털어 넣었는데 이상하게도 술이 평소보다 너무 빨리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원래 제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는 마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취할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어머님이 따라주시는 술을 3잔 받아먹고 나서 그 뒤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한참 뒤에 눈을 떴는데 저는 안방 침대로 옮겨져 있더라고요. 거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밖이 너무 소란스러웠어요. 어머님과 남편의 목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는데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더니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파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대로 침대에 누운 채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많이 났고 어머님은 울면서 그런 남편을 말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 그냥 차라리 너희들 이혼하는 게 낫겠다. 난 너가 그렇게 부자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그 건물이 너 것이 될 것 같니? 어머님이 저희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리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엄청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까 방해만 안 했어도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 얘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그 집 재산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누가 아예 골로 보내겠대? 그냥 적당히 콩팥 정도만 망가뜨리는 거라니까? 제가 몸이 안 좋으면 나머진 나한테 다 맡기겠지. 엄마는 왜 그걸 이해 못해?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뭔진 몰라도 약을 타서 먹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대화하는 걸 들으니 남편이 저를 잘못되게 만들고 그 사이에 건물이나 다른 재산을 저 대신에 관리하려는 생각으로 보였어요. 일단 남편이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지금 제가 정신을 차려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두려웠죠. 안방에 누워있는 상태로 주머니를 뒤져보니 다행히 핸드폰은 저한테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들릴까 겁이 나서 112로 문자를 보낸 남편이 저를 음독하려고 했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신고했죠. 약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과 시모가 거실에서 둘 다 당황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뒤로 경찰과 119에서 집으로 들어와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옮겼고 남편과 어머님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범행 사실은 전부 부인했고 시어머니가 자기가 전부 혼자서 저지른 일이라며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서 술에 약을 탔다는 진술을 하셨어요. 아마도 아들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에 갈 생각이셨겠죠. 하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게 전부 남편이 한 일이니까 남편을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며칠에 걸친 조사 끝에 약도 남편이 구입했고 모든 정황상 남편의 단독 범행이 드러났어요. 저는 무슨 약인지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약이라 하더라고요. 담당 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 약을 먹으면 간이랑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장기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생명까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이런 무서운 약을 먹였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고 그 이유가 겨우 제가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죠.
이 사실을 듣고 저보다도 친정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여유 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일찌감치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사단이 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남편과는 이혼했고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았냐 물어보니 구속이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1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쪽 변호사가 하는 말도 실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남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중인데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상해를 입힐 의도는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도 안 가는 건 정말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법이 이런 건지 모르겠고 저는 이 인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평소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긴 어머님이 큰 사고가 터지지 않게 말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먹을 때 술을 엎어버렸던 것도 약을 탄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새로 사와서 거기에도 약을 탈 줄은 몰랐던 거죠. 어쩐지 지금 생각해보면 초반 3잔 연거푸 마실 때 남편은 날이 덥다며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자긴 이따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남편이 제가 먹는 음식에 약을 조금씩 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던 시어머님이 혹시라도 제가 한순간에 잘못되고 자기 아들이 전과자가 될까봐 보약까지 지어서 저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던 겁니다. 어차피 이혼은 이미 했으니 상관없지만 절대 이번 일은 그냥 안 넘어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부모님이 엄청 화가 많이 나셨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쓰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지 남편이 꼭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만들 겁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나중에 뉴스에서 보게 되신다면 그게 제 이야기인 줄 아시면 돼요. 제가 약을 먹고 몸이 심하게 망가지거나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집안 재산을 전부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진짜 이 정도로 한심하고 멍청한 인간인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나 봐요. 요즘 자꾸 저한테 잘해주길래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데 보기 좋게 배신당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환갑을 넘어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60대의 여자입니다.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남편이랑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한 인간 때문에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어졌어요. 저희 집엔 재작년에 정말 독특하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며느리 덕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 집안이 매일 골치 아픈 일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없이 아들만 둘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고 5살 난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예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큰 며느리도 정말 착하고 싹싹하고 더할 나위 없이 예뻐서 흠잡을 곳 하나 없습니다. 큰아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잔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둘째 며느리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둘째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정말 독특했어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일단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인사드리려고요.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집으로 데려오라 했고 저는 이것저것 음식 준비도 해서 남편과 함께 둘째 며느리와 처음으로 얼굴을 보는 자리를 맞이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자리다 보니 좀 긴장이 되었는지 경직된 얼굴에 눈치를 보길래 말도 더 붙여주고 편하게 있어도 된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한 저녁밥을 먹고 과일과 커피로 후식을 먹을 때쯤에는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게 보였어요.
그제서야 저희도 마음이 놓였고 그 아가씨도 이제는 우리 식구가 편해지기 시작했는지 먼저 말도 걸어오더군요.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LA 갈비 양념은 직접 하신 거예요? 저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침성도 있고 나쁜 성격은 아니구나 싶어서 우리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아가씨가 우리 집 구조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이 남양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더니 왜 집이 남양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젊은 아가씨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진짜로 남양이 아니긴 합니다. 단지 내에 여러 아파트가 지그재그로 배치되어 있다 보니 저희 집은 정남양이 아니라 약간 서쪽에 치우친 남양이에요.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었지만 그런 부분을 알아채는 사람도 없었고 애초에 남의 집이 남양인지 아닌지 신경 쓰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처음 와본 집에서 남양 집이 복이 들어오고 이렇게 남양이 아닌 집에는 거실벽에 커다란 액자를 걸어야 한다는 둥. 뭔가 제 상식으로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독특한 아가씨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미신이나 풍수지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그 아가씨는 그 뒤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아들을 통해 자주 연락해서 저희 부부의 생년월일과 시간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저희 집안의 본관이 어디인지 남편과 제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는 했습니다. 다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주도 보고 자신과의 궁합이나 관계에 대한 점을 보러 다녔던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당돌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눈치 안 보고 산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나마 그때 며느리가 본 점괘가 본인 생각만큼 잘 나온 덕분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가부모 상견례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날짜와 장소도 모두 며느리 쪽에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고 조금 독특하긴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첫인상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서 상견례도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결혼 준비에 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결혼 준비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건 며느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부터 결혼 날짜와 신혼집의 위치와 모든 살림살이까지 둘째 며느리는 미리 정해둔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본인의 생각대로 딱딱 맞춰나갔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계획적이고 똑부러지는 모습이 좋게만 보였습니다. 저렇게 당찬 성격이면 결혼하고 나서 살림도 잘할 것만 같았고 우리 아들과도 계획을 잘 세워가며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고른 식장에서 며느리가 정한 날짜에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제 아들 둘을 다 장가 보내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들이 결혼한 뒤에 처음 맞는 제 시아버지 제사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둘째 며느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사는 뭐 때문에 지내게 되는 건가요? 진짜로 조상님이 집까지 찾아오시긴 하는 거예요? 저런 질문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고 저 역시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그냥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잘 살게 해달라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냐고 적당하게 대답을 했어요. 보통 이 정도에서 넘어가기 마련인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님이 잘 못 살게 괴롭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너희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되물었고 둘째 며느리는 본인의 집에서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거나 하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던데 들어보니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도 다니지 않는 완전한 무교 집안이었고 딱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가치관에 따라 제사와 같은 전통의식을 지내지 않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서로 간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 집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하고 있으니
만약 너가 이 집안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 앞으로는 집안 제사에 참가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집안 행사하는 게 싫었고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면 억지로 일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제사에 참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고 다들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절을 하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호기심이 많은 독특한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건 100% 진심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하고 싶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며느리들이 제사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전혀 상관없고 나중에 저희가 죽은 뒤에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집안의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추억하고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지. 딱히 정말로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고 저희를 보살펴준다는 생각은 진심으로 하진 않습니다. 약간은 그렇게 어수선한 느낌으로 밤이 깊어져 제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둘째 며느리는 직접 절을 올리진 않았지만 제사의 모든 과정을 매우 흥미 깊은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시작 전에 현관문을 열어두는 것이나 향을 피우는 것, 술을 돌리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저건 왜 하는 거냐, 지금은 조상님이 어느 쪽에 계시는 거냐 등등.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제사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약간 어이없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지만 관심 없는 것보다는 제사 문화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아는 건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몹시도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가 끝난 뒤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아들도 데려오지 않고 둘째 며느리가 뜬금없이 집에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집안 잡기를 쫓는 부적이라면서 현관문 위와 베란다 창문 위에 뭔가를 자기 맘대로 붙였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둘째 며느리는 말리지 말라며 부적을 꼭 우리 집에 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돌아가신 조상님이 찾아오실 정도면 잡기들도 집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잡기를 물리치는 부적을 붙여야 귀신들이 왔다 가면서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더라고요. 아니, 제가 귀신이나 미신에 대해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붙였다간 나중에 저희 집안 조상님 귀신까지도 집안에 들어오지 못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려봤지만 둘째 며느린 막무가내로 꼭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집에 귀신이 들게 할 수 없다면서 결국 집안에 본인이 원하는 곳곳에 부적을 다 붙이고 귀신을 쫓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얀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도 우리 집 거실 소파 밑에 넣어두고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둘째 며느리가 해놓은 걸 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며 다 떼어내버렸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연락을 해서 부적 잘 붙이고 있냐 물었고 저는 일단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자기가 확인을 직접 해야겠다고 하면서 굳이 집으로 찾아오겠다 하더군요. 저는 요즘 우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우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봤지만 둘째 며느리는 고집을 꺾지 않고 집으로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남편이 떼어내버린 부적의 흔적을 찾아보고 며느리는 자기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이번엔 다른 부적을 준비해왔다고 주방 찬장 문 뒤와 거실과 작은 방 구석에 또 다른 부적을 붙여놓고는 가버렸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 일을 이야기하면 또 화를 낼 게 뻔하니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저희 시어머니 제사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들어 집안 제사는 옛날에 비해 꽤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크게 할 일은 없었지만 두 아들과 며느리가 일찍 집에 도착해 제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도 된다고 매번 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며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이번 제사에는 두 번째라 그런지 둘째 며느리가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제사를 시작하기 전 현관문을 열어두고 절을 올린 뒤 잠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며느리가 이번에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러 가는 건가 싶었는데 뭔가 쌀알 같은 작은 물건이 바닥에 촤르르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가 뭘 흘렸나 싶어서 가봤더니 세상에나 글쎄 주머니에서 굵은 왕소금을 꺼내서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뿌리고 있었어요. 저는 뭐 하는 거냐 물었고 며느리는 당당한 얼굴로 어머님 집안에 들어오려는 잡기를 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잡기? 제삿날인데 소금을 뿌리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조상님이 어떻게 잡기냐. 이렇게 팥을 뿌리다간 조상님들이 화가 나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어머님, 소금 좀 뿌렸다고 자기 자손들에게 못되게 굴고 화를 입히는 건 정말로 조상신이 아니라 잡기가 맞는 거겠죠. 라고 하며 남은 소금을 다 뿌려버렸습니다. 저희가 현관에서 소란스럽게 떠들자 남편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따라 나왔고 이내 며느리가 현관에 뿌려놓은 왕소금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며느리에게 저번에 부적도 그렇고 대체 너는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화를 냈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자기가 아버님 집안에 잡귀신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소금을 뿌려서 막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며느리에게 자기 어머니가 잡귀냐면서 화를 내었고 며느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날엔 할머님 귀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집안으로 잡귀가 따라 들어올 것이라고 그걸 막아야 한다면서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화가 잔뜩 난 남편과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는 아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게 뒤집어졌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며느리는 무엇 때문에 잡귀신 쫓는데 집착을 하는 건지, 제사를 지내는 저희가 잡귀를 모시는 이상한 사람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다시는 명절과 제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신 사과하고 황급히 며느리를 끌고 사라지면서 그날의 소동은 겨우 마무리가 되었어요. 며느리가 앞으론 제사 지낼 때 오지 않을 테니 당분간은 조용하겠구나 싶었었지만 바로 얼마 뒤 있던 설날에 또 한 번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머리를 썼는지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냈다 하고 자기 혼자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남은 가족끼리 모여 차례를 지내며 모처럼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설날 아침을 보내고 있었는데 차례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갔다 돌아오던 남편이 또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씩씩대며 들어왔어요. 아니, 우리 집 앞에 누가 뭘 뿌려놨는데? 이거 둘째 며느리가 한 짓 아니냐?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왔다 갔어? 누군가 아파트 현관과 우리 집 앞 엘리베이터 복도에 왕소금이랑 팥을 뿌려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설마 하는 생각에 제가 나가보니 정말로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현관문 앞과 아파트 1층 자동문 앞에 굵은 소금과 팥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설날 아침에 잡귀 쫓겠다고 소금 뿌리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이런 짓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굳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날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몰래 소금과 팥을 뿌리고 가는 집념을 보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귀신은 잘 몰라도 며느리에 대해서는 잘 안다며 정신 나간 며느리 교육을 본인이 시켜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학창시절부터 아주 독특한 친구였어요. 장난기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서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도 여러 번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특히 남자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여장부이자 해결사와 같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자신 있게 자기가 깔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요일 남편이 회사 산악회 모임에 나간 사이에 제 친구와 둘째 며느리를 동시에 집으로 초대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며느리한테는 친구가 온다는 건 비밀이었고 반찬 줄 테니 건너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했습니다. 제 친구는 둘째 며느리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한다는 소리가 너 잠깐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옛날부터 귀신 잘 보는 거 알지? 너희 며느리가 귀신이 따라붙는 상이야. 지금도 어깨에 귀신이 붙어 다니고 있어. 라고 하며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덩치가 거의 2배쯤 차이 나고 힘이 엄청 좋은 제 친구에게서 벗어나기는 힘들었고 친구는 며느리를 강제로 잡아당겨서 소파에 엎드리게 해놓고는 퍽퍽 소리가 날 정도의 힘으로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해 며느리의 등과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당장 꺼지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따라 들어와?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누군가를 혼내는 말투로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아프다고 그만하라며 벗어나려 했지만 어림도 없이 붙들려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제 친구는 갑자기 저보고 굵은 소금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며느리의 머리에 소금을 확 뿌리면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탁탁 때렸습니다. 잡귀야 꺼져라. 그렇게 한참을 두들겨 맞던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린 뒤에야 제 친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뭐라고 한마디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길로 일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무슨 귀신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귀신? 그런 거 없는데? 나 귀신 볼 줄 몰라. 하지만 저런 애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건 내가 약이지. 하고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날 저녁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 와이프가 본인 몸에 붙은 귀신이 이제는 다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는 제사와 명절에 같이 가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했다 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번의 제사와 명절이 더 있었지만 둘째 며느리는 정말로 몸에서 잡기가 나가게 된 건지 아니면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건지 이제는 군말 없이 제사상 음식 준비도 잘 도와주고 더 이상은 우리 집에 이상한 퇴마의식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나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했다가는 우리 남편과 며느리가 싸우고 영영 안 보고 살지도 모를 것 같아서 이쯤하고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이 다른 두 집안의 만남이라지만 너무나도 독특한 우리 둘째 며느리는 이런 몇 번의 큰 사건을 겪은 뒤에야 저희 집안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겠지만 많이 맞춰가면서 살아야겠지요. 제사를 함께 지내지 않더라도 서로 간의 다른 집안 문화를 이해해준다면 고부간의 갈등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27살,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 회사원입니다. 제게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얄미운 행동을 자주 하니까 이 친구가 문제인지 제 성격이 꼬인 건지 잘 몰라서 사연을 한번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작년에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 하나 낳고 살고 있어요. 저희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저를 포함한 5명의 친구가 한 무리로 자연스레 뭉쳐 다녔습니다. 저는 여고를 나왔고 상황이 이렇게 된 지금은 그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는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좋은 마음만 있어요. 다들 좋은 친구고 제게도 잘해주고 저도 친구들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달려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와는 예전부터 뭔가 조금 달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있기가 껄끄럽다고 해야 하나?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뭔가 얄미울 정도로 자기 것을 잘 챙기던 친구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별일은 아니지만 당시에 친구 3, 4명과 함께 학교 끝나고 떡볶이나 햄버거를 먹으러 자주 다녔어요. 한참 배고플 때고 공부하고 야자 끝나면 그냥 집에 가기 출출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햄버거 집에 가면 이 친구는 다 함께 먹기 위해 트레이에 쏟아놓은 감자튀김을 먼저 허겁지겁 집어먹었어요.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으려고 감자튀김을 쟁반에 모아놓는 건데 이 친구는 주위 눈치도 안 보고 혼자 감자튀김만 쉴 새 없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동안 햄버거의 포장도 벗기지 않고 앞에 있는 감자튀김을 다 먹고 난 다음에야 겨우 자기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간 적이 많았는데 다른 친구가 걔네 반에 체육복이 없어서 빌리러 가면 자기는 안 가져왔다고 하곤 절대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친구는 간단한 물건이나 자기 음식을 친구들에게 빌려주거나 양보해주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한 번 나머지 친구들끼리 그 친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본 적도 있었지만 그냥 그 친구가 외동이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식으로 결론을 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각자 다른 대학을 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단톡방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21살 때 처음으로 우리끼리 다 함께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고 각자 회비를 15만 원씩 걷고 거기에 용돈을 알아서 조금 더 챙겨오기로 했었죠. 근데 여행 가려면 돈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총무할 사람 있어? 없으면 내가 할게. 내 계좌로 회비 15만 원씩 입금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문제에 그 친구가 총무를 하겠다고 해서 다들 그 친구에게 돈을 맡겼어요. 저는 15만 원을 회비로 보내고 5만 원 정도는 비상금 겸 제 용돈을 챙겨서 출발했습니다. 당시에 다들 대학생 신분이라 돈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부산까지 KTX를 타고 왕복하기로 했고 5명이 함께 잘 수 있는 해운대 근처에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미리 계산을 해봤을 때 회비로 15만 원씩 거둔 돈에서 KTX 왕복 요금과 택시비 그리고 리조트 숙박 비용을 빼니 회비가 얼마 남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노는 돈은 용돈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5명의 친구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리조트에 체크인을 했고 점심을 먹고 간단하게 근처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횟집에서 회도 먹고 술도 한잔하려고 했습니다. 횟집을 예약하고 났더니 총무를 하던 그 친구가 회비가 벌써 거의 다 떨어져서 저녁에 횟집까진 계산을 못할 것 같은데? 우린 다들 예상했던 상황이라 먹고 노는 건 가져온 용돈으로 각자 그때그때 5분의 1씩 내야 할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완전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난 따로 가져온 돈 없는데? 회비 걷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돈을 더 가져와.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회비 15만 원에서 왕복 KTX 요금만 해도 얼마고 해운대 바로 옆에 있는 리조트 하루 요금이 얼마인데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나 했습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여행 출발 전에 미리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여행 전에 단톡방에서 우리끼리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대충 계산해봐도 회비를 제외하고 각자 얼마쯤은 가져와야 이틀 동안 먹고 놀 수 있겠구나 싶었을 텐데 회비만 덜렁 내고 빈손으로 올 수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쩌겠습니까? 그 친구의 이틀 동안 먹고 노는 비용을 나머지 친구들이 넷이서 충당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자기 돈은 더 쓰지 않고 놀 때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친구들 돈으로 놀고 먹다가 다음날 집으로 다시 올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회비를 더 거둘 걸 그랬나 봐. 아무튼 덕분에 잘 놀았어. 라는 말만 하더니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물론 돈을 갚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저희 나머지 4명이 그 친구 1명의 여행 내내 식사와 노는 비용을 나눠서 낸 꼴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학창시절부터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 당했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크고 작은 일이 몇 번 더 있었지만 저희 5명의 친구들은 큰 다툼 없이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게 저희는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 작년 초에 이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친구 중에 가장 먼저 결혼을 하는 친구에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의금 대신에 혼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물을 해주겠다고 했고,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TV는 남편이 혼자 쓰던 게 있으니 대신에 냉장고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내준 냉장고는 대기업의 커다란 양문형 냉장고였어요. 그 중에서도 좀 상위급 모델이어서 300만 원 좀 안 되는 엄청난 고가의 냉장고였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비싼 선물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선물인데 아주 못할 선물까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저희가 상의한 후에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 친구는 고맙다며 신혼여행 다녀올 때 우리를 위한 선물을 아주 좋은 걸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몇 년간 겪어왔기에 얘가 사다주는 신혼여행 선물에는 다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결혼은 축하를 해줘야 하니까 저희는 넷이서 돈을 모아 친구에게 냉장고를 선물해 주었고 결혼식에도 들러리를 서주고 가방 순위도 해주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모든 걸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저희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아 결혼식까지 잘 마무리하고 세부로 신혼여행을 가버렸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결혼하는 친구라서 저희는 신혼여행이라는 것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친구가 여행 중에 보내준 사진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아름답고 비싸 보이는 리조트에서 온갖 호화로운 서비스와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이 끝나고 며칠 후에 친구는 줄 게 있다면서 저희 친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진짜 내가 친구 복은 있는 것 같아.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저희들 덕분에 결혼 잘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선물도 줄 겸 맛있는 것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에 만난 친구가 저희를 이끌고 간 곳은 그 친구의 시댁 식구들 중 하나가 운영하는 체인점인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저는 순댓국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결혼 선물로 300만 원이나 하는 냉장고까지 선물도 사줬는데 내심 더 좋은 것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너희들도 순대국밥 먹을 거지? 특 먹을 사람 있어? 순대까지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배부를 거야. 라고 하더니 8,000원짜리 그냥 기본 순대국밥만 저희 인원수대로 시켜줬습니다. 사이드로 접시 순대 하나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었고 저희는 신혼여행과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 친구는 고모님 잘 먹었어요. 하며 계산도 안 하고 나가버렸고 뒤따라가는 저희들은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명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을 안 하고 나가려니까 우리가 무전취식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가 주는 신혼여행 선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카페에서 커피값은 각자 더치페이로 계산을 했어요. 친구는 선물용 봉투도 아닌 작은 검정 봉투에 담긴 무언가를 한 사람씩에게 건네면서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특별히 사왔다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 필리핀 특산 말린 망고 딱 한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는 그냥 손바닥 정도의 사이즈였고 그 안에 말린 망고가 한 줌 정도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당혹스러워서 표정 관리가 순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고 친구가 결혼을 한 경사스런 자리에 이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것도 조금은 아니다 싶었어요. 옆에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다들 당황하는 기색이었지만 애써 선물 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처음 보는 가방을 들었길래 못 보던 것 같다. 너 가방 샀어? 라고 묻자 친구는 응, 들어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구찌랑 루이비통 하나씩 사왔지.
나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축의금 들어온 걸로 샀어? 하면서 해맑게 웃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 친구는 예전부터 유난히 명품을 좋아했고 저희 친구들 중에 가장 허영심이 강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사라고 3억을 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3억이면 충분히 30평대 아파트를 사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며 가진 돈을 박박 긁어 남편 돈 5천에 자기 돈 2천만 원 그리고 대출까지 2억을 넘게 껴서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구입했어요. 그러고 나니 혼수할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다 긁었고 그 와중에 가장 비싼 냉장고는 저희들이 해준 꼴이었네요. 양가 부모님들이 축의금 들어온 걸로 카드값을 갚으라고 했었다는데 그 돈으로 본인 가방을 사고 저희한테는 그냥 망고 쪼가리를 하나씩 준 겁니다. 염치가 없는 친구는 6억짜리 신혼집에 본인 돈이 2천만 원 들어갔으니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주장하며 생떼를 썼고 남편 쪽이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라 마지못해 시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네요. 그 얘기를 저희들 앞에서 웃으며 자랑이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헤어졌어요. 우리끼리 나중에 따로 모여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 친구는 그런 친구였고 아기가 있어서 저희한테 함부로 대한 건 아닐 거라고. 평소에 워낙 알뜰한 친구라 그랬겠거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이에 정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신혼집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전세가 끼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던 원래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2달을 시댁에서 지내던 친구가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겐 집들이를 할 테니 꼭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우리도 4명 모두 가겠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와 마찬가지로 집들이 선물로 허접한 걸 각자 하느니 넷이서 돈을 모아 살림살이를 하나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필요한 거 없냐는 말을 듣자마자 마치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그럴 줄 알고 나 혼수할 때 무선 청소기를 안 했지. 너희가 넷이서 나한테 청소기 사주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청소기면 실용적이기도 하고 냉장고처럼 엄청난 고가의 물건도 아니니까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단톡방에 그 친구가 청소기 사진을 하나 보내줬는데 독일 제품으로 유명한 다이슨 무선 청소기였습니다. 가격은 패키지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모님 집에도 이렇게 비싼 걸 안 쓰는데 친구들한테 무슨 이런 걸 사달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저희 넷은 그 청소기를 보고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저희가 대답이 없자 민망했던지 미안, 조금 비싸긴 하지? 근데 나 꼭 이 청소기 옛날부터 갖고 싶었어. 대신에 내가 정말 집들이 음식으로 맛있는 거 먹여줄게. 완전 기대해도 좋아. 결혼식 할 때 냉장고 사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지 솔직히 저희는 청소기라고 하길래 한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우리가 선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달라고 하냐면서 이번에는 좀 선을 넘었다는 식의 반응이었는데 한 친구가 이것저것 인터넷에 알아보더니 해외 직구로 구성품이 조금 빠진 물건을 50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할 것 같다 하더라고요. 저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정도면 넷이서 돈 보태서 사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돈을 모아 청소기를 사서 친구의 집들이를 갔습니다. 아파트는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새 아파트라서 구조도 좋고 전망도 좋고 한마디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는 준비해간 청소기를 친구에게 건네주고 집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의 집에 온 건 처음인데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각종 인테리어 소품이나 저희에게 대접한 차와 다과에 쓰는 접시들도 다들 세트로 구입한 것 같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집들이를 한다고 불러놓고는 음식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 음식 준비는 아직 안 했나 봐? 그냥 배달시켜 먹게? 라고 했더니 친구는 아니라며 이 근처에 정말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예약까지 해놨으니까 이따 집 구경 끝나면 나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놀자고 하더군요. 집들이는 보통 집주인이 음식을 하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도 최대한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하지 집만 보여주고 밖으로 끌고 나가진 않잖아요. 잠시 후에 친구는 예약한 시간이 되었다며 저희를 이끌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고 했고 저희 넷은 모두 이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싶었던 건 번화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시장으로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시장에 있는 족발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동네에 유명하다는 맛집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집들이 같은 잔칫날에는 고기랑 국수를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 5명인데 족발 대짜 하나와 쟁반국수 하나를 시켰습니다. 시장이라 얼마 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5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친구들 넷은 정말이지 똥 씹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렇고 집들이도 그렇고 이 친구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우리는 해달라는 것 다 들어주면서 친구의 결혼과 집들이를 축하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저희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는 게 너무 티가 났습니다. 저희 넷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2차로 여기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면서 디저트와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친구를 뒤로 하고 피곤하다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 친구를 빼고 따로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같이 알아오면서 5명이 아닌 따로 단톡방을 만든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우리는 친구에게 받은 배신감에 몸서리쳤고 그 단톡방에서는 이 친구에 대한 격한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말은 다들 대답을 잘하지 않았고 5명이 다 같이 모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도 막상 결혼하고 나니 딱히 먼저 저희를 찾는 일도 없었어요. 가끔 단톡방에 본인 집 자랑 남편 자랑을 하곤 했지만 저희는 매번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난 봄에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저희는 그때 오랜만에 4명이 다시 모여 아이 신발 같은 선물을 사들고 조리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친구는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저희도 면회실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 아이 얼굴도 창문 너머로 보고 친구에게 선물만 전달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었으면 친구로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전에 친구에게 아이가 100일이라 100일 잔치를 할 거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돌잔치도 아니고 100일 잔치를 누가 하나요? 저희는 다들 의아했지만 하고 말고는 자기들 마음이니 어쩌겠습니까? 이미 크게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는 100일이건 돌이건 가지 말아야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못 가 친구의 목적을 알겠더라고요. 100일은 100일 반지 해오는 거 알고 있지? 보통 돌잔치는 한 돈인데 100일 반지는 반 돈이면 된대. 얘는 정말 우리가 돈으로만 보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100일 잔치하고 얼마 후에 돌잔치 할 때 우리한테 또 금반지를 해다 바치라고 하는 건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그 친구를 뺀 나머지 4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 이건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한테 쓴 돈이 얼만데. 요즘 금반지 가격이 얼만데 몇 달 후에는 우리한테 돌반지 달라 하려냐. 라고 점점 반응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친구가 이참에 얘를 완전히 손절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와 손절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 못할 게 뭐가 있냐 싶기도 했어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이 친구에게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웠고 그 친구에게는 100일 잔치에 모두 다 참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친구가 요즘 반돈짜리 반지를 어떻게 선물해? 반지는 적어도 한 돈은 돼야지. 대신에 우리 비싼 밥 먹어도 돼? 라고 물었습니다. 비싼 거 사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한참을 대답이 없다가
그래, 내가 사줘야지. 뭐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근처에서 조금 비싸고 고급스러운 뷔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 식사 비용이 저녁 기준으로 7만 5천 원 정도 하는 곳이었어요. 친구는 또 한참을 말이 없더니 그래,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 너희랑 우리 남편 친구 몇 명이랑 모여서 거기에서 하자. 우리가 따로 파티룸으로 예약을 할게. 그리고 저희는 며칠 후 100일 잔치 당일에 친구에게 한 명씩 연락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어머, 오늘 할아버지 제사인 걸 깜빡했지 뭐야. 나 오늘 남친이랑 싸워서 못 가. 라고 다들 약속 당일 15분 전에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방방 뛰면서 이미 예약 다 해놨고 다른 손님들도 왔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안 오면 어쩌냐고 난리를 쳤지만 저희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저 못 간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는 가장 먼저 주기로 약속했던 100일 반지는 언제 줄 거냐고 이 와중에 반지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우리가 바빠서 다 같이 반지 사는 걸 깜빡했지 뭐야? 나중에 돌잔치도 좋은 곳에서 하면 그때는 진짜 반지 사서 갈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제서야 우리가 자기를 속인 걸 알아차리고는 너희는 친구도 아니라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지만 이미 손절하기로 한 이상 때는 늦었죠.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당한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번 기회로 정신 좀 차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뜯어먹을 생각만 하지 마. 냉장고랑 청소기는 우리가 그냥 똥 밟은 셈 치고 너한테 선물할 테니까 대신 다시는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자. 너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호구가 필요한 거잖아. 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친구는 몇 번 더 전화가 오긴 했지만 저희는 아무도 받지 않았고 그 뒤로는 이 친구가 없었던 것처럼 저희 넷은 다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대로 더 친구에게 끌려다니다가는 그 집안 살림을 저희 넷이 다 채워넣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듣기로는 집 대출금 갚기 힘들어서 애 낳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자리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친구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그 집을 감당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만 25만 원 정도 나오고 대출 이자만 100만 원 훌쩍 넘게 나온다는데 걔네 남편 월급이 250 정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애 낳고도 집에서 쉬질 못하고 바로 일자리 구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욕심을 냈으니 감당하면서 열심히 잘 살겠죠 뭐. 그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성격도 비슷하고 다른 친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친구들이라 앞으로도 잘 지낼 것 같네요. 선물해준 돈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끈질기게 달라붙었던 거머리 하나 걸러낸 비용이라 생각하고 살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나이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의 남편과 현재는 아이 없이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원해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까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에서 알려진 유명한 한의원도 가보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까지 남편이랑 손잡고 찾아가 상담도 받아봤는데도 막상 어떤 검사를 받아봐도 둘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더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신혼 1년은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많이 실망도 하고 다투기도 했는데 이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냥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언젠간 자연스럽게 생기겠지 하면서 기도하며 살고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시험관이나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보겠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마음 편하게 먹고 천천히 노력하라고만 말씀을 하시니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도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에는 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매우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직급이나 맡은 일에 따라서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남편은 정말 한가해요. 낮에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많으면 평일에 일 끝나면 실용음악 학원 다니며 드럼 치는 걸 배우러 다니고 주말에는 매주마다 조기축구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요. 월급은 조금 작더라도 저렇게 살면 아무 스트레스 없이 편하겠다 싶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영구직 회사원으로서 매일 업무 성과에 치여가며 야근을 밥 먹듯이 일주일에 3-4번은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이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고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 하다 보니 이제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평일에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만 끝내놓고 해가 넘어가도록 잠만 자며 보낼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만큼 보상도 확실한 편이라 기본 연봉에 추가 근무 수당과 보너스 그리고 연말 성과금까지 합하면 남편의 공무원 연봉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은 제가 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제가 결혼 전 저 혼자 살던 전세 아파트에서 그냥 남편이 몸만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크지 않았고 시댁의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 결혼 전부터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이것저것 받아 시댁 살림에 보태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학자금 대출금을 갚을 것도 남아있었고 취업한 이후에 집안의 부모 빚을 갚느라 자기 재산은 거의 모아두지도 못했어요. 당시에 저는 남편 될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공무원이니 평생 안정적인 수입과 은퇴하면 연금 나올 테니 당장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도 괜찮겠다 싶었죠. 남편과 저는 신혼부터 지금까지 서로 통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공동으로 생활비를 서로 얼마씩 걷어서 부담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절반씩 내는 건 아니고 제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생활비도 제가 조금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신 남편이 평소에 일찍 퇴근하면 청소기 돌려놓거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시기였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남편처럼 정년까지 안정적인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별로 탐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시고는 여자가 뭐하러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니? 우리는 그냥 공무원이 좋은데 너도 공무원이나 하지 그랬니? 라고 하시며 은근히 저를 싫어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어차피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제 성격 자체도 웬만한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은근히 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아이 소식은 아직이니?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밤늦게 들어온다는데 너는 남편이 공무원인데 왜 그렇게 일을 늦게까지 하니? 그냥 이참에 그만두고 집에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아이 가질 준비를 해야지. 아니, 정말 저희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 알고도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남편 월급으로는 둘이서 겨우 먹고 사는 게 전부고 만약 그 형편에 우리가 아이를 가진다면 솔직히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정도입니다. 더구나 남편 이름으로 시댁이 대출을 받아놓은 것도 있어서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집 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답답하고 서운하긴 하지만 집안 어른들이랑 싸워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대답하고 넘겨버렸죠. 저는 집에서 외동딸로 커서 이런 푸대접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물심양면으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여자가 귀한 저희 집에서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더라도 어른들 심부름과 집안일까지 다 사촌 오빠들을 시키고 저는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성격이 그대로 이어져서 저한테 불합리하게 대하거나 선을 심하게 넘는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강하게 제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더니 주변에서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제가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하는 헛소리를 참아 넘기고 되도 않는 말씀까지 다 그냥 알았다고 하며 몇 년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는 동안 제 남편은 정말 여유 있는 한량 같은 사람이라 그저 시어머니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라는 말만 반복하고 그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대출해준 건 대체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물어봐도 어차피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올랐잖아. 그런 거 일일이 크게 신경 쓰지 마. 엄마한테 돈 보낸 내역까지 다 남아있는데 나중에 우리 형이 그걸 보고도 딴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괜찮아. 적어도 우리 집은 재산 때문에 싸울 일 없어. 남편의 형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남편 위로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의 성격은 누가 형제지간 아니랄까봐 남편과 정말 비슷하게 느긋한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제 남편은 그나마 일찌감치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주버님은 확실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이것저것 조금씩 깔짝대며 입에 풀칠 정도만 하면서 놀고 먹으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도 아주버님네 집안에 금전적이나 아니면 다른 물질적으로라도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 장사도 2번이나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주시고 지금 아주버님이 살고 있는 그 집도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대주고 있다는 것도 제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은 부모한테 도움을 받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자기가 대출을 받아 시댁에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이니 제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도 아니고 남편 말대로 시댁 집값이 조금 오르기도 해서 큰 신경은 안 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버님은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장손이라 그런지 시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집안의 대를 이을 큰손주가 나왔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형님네가 먼저 아이를 가지게 되어 조금은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래도 형님네가 아들을 낳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네요. 아무래도 집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 저한테 압박이 덜해지니 나쁠 건 없었죠. 그리고 올해 초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참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두 분이 변변하게 고정된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솔직히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왜 너는 애도 못 낳냐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곤 하셨는데 형님네가 둘째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또다시 귀가 따가운 잔소리를 들을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어머니께서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큰애는 금방 또 애가 들어서는데 내가 볼 때는 너희한테 애가 안 생기는 건 너가 늦게까지 회사 생활을 하니까 몸이 축나서 그러는 거야. 밭이 좋아야 싹이 나지.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 뭐하니? 라고 어김없이 제 속을 긁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 집안에 할아버지 제사 있는 거 알지? 바쁘다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전 부치고 상 차리는 거 도와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야근을 자주 하기도 했고 시댁에 제사가 있다고 할 때마다 매번 찾아가진 못했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야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니 집안에 작고 큰 경조사가 있으면 항상 먼저 가서 어머님 하는 일을 도왔죠. 제사도 제사지만 어머님이 김장을 1년에 2번 정도 하시거든요. 겨울에 큰 김장하고 여름쯤에 작은 김장을 1번 더 하는데 그럴 때도 저와 형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셨어요. 보통 저희는 김장을 하면 10포기 정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아주버님네와 시댁에서 반씩 나눠 가지는데
저희는 그 정도도 한참을 먹어요. 보통 겨울에 하는 큰 김장은 100포기 가까이 하는데 제가 얼마 먹지도 않는 김치를 담그느라 온몸이 후들댈 정도로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사실 사 먹는 게 더 싸고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참고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번 제사는 금요일이었고 저는 화수목 3일을 연속으로 야근을 하느라 엄청 피곤한 상태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맨날 일찍 끝나던 사람이 그날따라 직장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다면서 저보고 먼저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있으라 하더군요.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니 어쩌겠나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최근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제대로 쉬질 못했더니 운전하는데도 정말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내려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제사 음식 재료를 한가득 늘어놓고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유, 오늘 일찍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 일하다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는 말씀은 덤이었고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형님네는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고 내려오는 중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집에 없어서 어머님과 단둘이 있다 보니 조금은 어색했지만 어머님의 끊이지 않는 잔소리를 들으며 일을 하다 보니 차라리 시간은 잘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있었더니 해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형님네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안 세 식구가 도착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일하다 말고 양말바람으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더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동안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라고 하시며 반기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다짜고짜 일부터 시키더니 형님에게는 오느라 고생했다며 저녁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큰형님네가 오고 나서 하던 일을 대충 정리해둔 뒤에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시어머님은 이제 준비가 거의 끝났으니 이따가 시간 되면 제사 지내기만 하면 끝이라며 소파에 앉아 손주의 재롱을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형님은 방금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녁만 먹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애 없는 내가 집안의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참았고 결혼 전 남편이 쓰던 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언제 오냐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지금 분위기가 먼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이따 끝나는 대로 택시 타고 갈 테니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사가 시작할 때까지 남편은 오지 않았고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안 오는 것도 저한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둘째는 아직이야? 지금 시간이 몇인데? 너는 확실히 전화해본 거 맞니? 그러길래 처음부터 둘이 같이 올 것이지? 결국 남편 없이 제사가 다 끝났고 상을 정리한 뒤에 설거지와 뒷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머님은 형님이 홀몸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 많은 그릇을 다 치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어머님은 손주와 놀면서 다른 식구들은 깔깔대고 웃고 있으니 더 열이 받았습니다. 저 빼고 다른 식구들 다 놀고 있는 와중에 상을 치우다가 작은 그릇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어머님의 잔소리가 바로 날아왔어요. 너는 조심 좀 해라. 뭔 여자애가 이렇게 부산스러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도 욱하는 마음에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빨리 하고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실 시간에 치우는 거라도 도와주시던가.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나한테만 일 시키고 형님은 뱃속에 애가 있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앉아만 있으라고 하니까 속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대답이 기분이 나쁘셨는지 인상을 팍 쓰시면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가 말대답을 그렇게 하고 평소에 성격이 그 모양이라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거야. 뭐든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라고 또다시 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서 어머님, 그런 말이 지금 왜 나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데요?
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습니다. 집안에 큰 소리가 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하다 시애미 앞에서 소리를 질러?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한테 다가와 머리를 탁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라 당황되더라고요. 특히 머리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도 건드리지 않잖아요. 처음엔 지금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맞은 머리가 아픈 것보다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고 있던 세제 묻은 고무장갑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꽉 잡은 뒤에 다리를 걸어 뒤로 잡아뜨렸어요. 어머님이 제 팔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광경을 보던 형님은 비명을 지르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도 달려와서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붙들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겨우 떼어냈고 진정하라는 말에 순간 나갔던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옷에 세잿물이 잔뜩 묻은 채로 넘어져서 어안이 벙벙한지 입을 쩍 벌리고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거실에 주저앉아서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저한테만 이러세요. 라고 말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와서 저를 데려가라고 했고 남편이 오는 걸 기다리기도 싫어서 짐을 챙겨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죠.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고 제가 집에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문 열고 무슨 일이냐 묻는 남편에게 내가 왜 너네 집에 갔다가 이 꼴을 당해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남편에게 너가 술 마시고 노는 동안 나 혼자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아냐고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 너네 집에 가라고 남편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긴 내 집이니까 그냥 너가 나가. 너도 그렇고 너네 집안 사람들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 남편은 자기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저도 집안 어른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건 분명히 잘못이라 하더군요. 네, 저도 알죠. 제가 잘한 일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오죽했으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였을지 그걸 먼저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오직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을 포함해서 이 집안 식구들과 다신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길로 남편을 내쫓았고 다음날 카톡으로 남편에게 월요일 되면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너도 너 알아서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고 나중에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이러니까 하늘이 너한테는 아이를 주지 않는가 보다. 너 어른에게 이러는 거 아니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너가 그러면 나도 생각이 있다. 아까 너가 넘어뜨려서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 수틀리면 고소할 거니까 당장 유치한 짓 그만두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라고 마지막까지 저에게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저는 콧방귀도 안 끼고 고소하시려면 고소하시고 폭행죄로 감옥을 가든 벌금을 내던 알아서 할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손찌검 한 건 그쪽 아니었나요? 라고 답장해놓고 차단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지금 사는 이 집도 내 거고 결혼한 뒤로 남편이랑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제 돈은 다 제 수중에 있었어요. 남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은 본인 부모 대출 갚느라 쓰고 있었을 테니 사실 저는 이혼하더라도 손해볼 게 거의 없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아이도 없는 게 이럴 때는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저는 더 늦기 전에 이 막장 집안이랑 이별하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내보내고 집에서 혼자 치킨 시켜서 홧김에 맥주를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다시 결혼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해방감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고 다시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을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뭐 잘난 집구석이라고 며느리 불러다가 일 시키면서 구박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